예천 동학군의 화지 직결은 현장에 가서 보니 김한돌이 안동 진영에부터 쫓기는 자신과 그를 따르는 50여 명의 부하들 때문에 일으킨 것이라는 걸 알고 학초는 이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고심하였습니다. 김한돌은 그 해결책으로 예천의 직강소에 관심을 둔 것은 학초와의 대화에서 넌지시 비추었습니다. 관동포에 숨어들어 고매함 형제들과 공모하여 용궁현 군기 탈취 사건이나 소야 수접의 회합을 가진 것도 최명수는 이름을 빌어 관동포 모든 접에 통분을 바라여 화지에 집결을 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고충을 학초와의 대화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관아의 폭은 50명이 잡힌 후 학초와 예천 관아의 약초로 직강소는 본래 이름대로 동학에서 접수하면서 김한돌이 맡도록 하고 일단 김한돌은 안동에서부터 쫓기는 범죄인이라 일단 범죄인 신분으로 예천 부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고 직강소를 접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현성을 보내고 동학진에서는 대장인 김한돌을 묶어 보내고 사자로 갔던 박현성이 돌아오는 신호로 양쪽에서 쏘는 총소리에 동학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약조를 전혀 모르는 동학진에서는 어둠이 깔린 데다 난데없는 총소리로 서정뜰돈으로 내달리니 이미 추수에 가까운 벼포기 사이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니 뒤에 사람이 덮치고 하여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건너편에서 보던 관아 측에서는 나중에 자신들의 전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학초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나 마지막 마무리에서 뜻하지 않은 대혼란이 일어났지만 모든 동학군들은 헤어지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초 전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일만 기록하였지만 다른 자료, 특히 갑오척사록 29일 일기에는 일본군 53명과 선무사를 비롯한 안동 진영에서 약 4,000명 가까운 병사들이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이 예천에 도착한 까닭은 당시 전국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지동학군은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해산하였고 수접주가 있는 소의 관동포를 소탕하였습니다. 만일 동학군이 하루만 화지에서 더 지체하였다면 정말로 일본 군대와 조선 군대의 합동작전으로 화지 일대는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지방군이건 중앙군이건 무기나 훈련 정도로 보아서 동학군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본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무기와 훈련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화지에 모인 동학군이 수가 수만 명이라도 전투가 벌어지면 피해를 입는 쪽은 동학군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비록 전날의 사상자가 많았지만 이들이 오기 전에 해산을 한 것은 요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예천 관아의 직강소와 동학군 사이의 세력 관계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이후에 직강소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 얘기는 학초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간사한 꾀는 성시타변이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변화를 부렸습니다. 음력 8월 28일 밤을 지내고 나니 예천 직강소는 화지 도해도 파하고 동학의 세력이 사라지자 군수와 공모하여 관아의 객사와 대청에 군문을 설치하고 동학군을 잡는다는 핑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평소에 눈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동학에 가담하였던 제목으로 붙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예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을 붙들어 오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재산은 당연히 직강소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직강소에서는 빼앗은 재산 중 전곡은 일부를 방매하고 일부는 굴량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토지를 몰수하여 관아의 재산 목록에 올리고 돈이나 쓸만한 물건은 취합하여 직강군의 살림에 보태었습니다. 혹 붙잡힌 사람의 처가 인물이 미색이면 빼앗아 첩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까지 동학이를 꼬모라 붙잡아가고 그 집 살림은 다 같이 나누어 떨어먹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난동을 부린 동학군이라 하여 가명에 거짓 보고하고 군공을 세우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직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재물이 제법 착실하게 쌓여 호의호식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번에는 읍이나 초원에서 직업 없이 불황잡기로 지내던 사람들이 직강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창으로 무장하고 무리를 지어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장사치를, 심지어는 자신과 반목하던 사람을 동학이라 죄를 씌워 직강에 고발하고 빼앗아가던 재산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탐나는 물건이 보이면 동학군의 물건이라 뒤집어 씌워 빼앗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만일 아니라고 항변이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동학인이 항대하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질수록 직강에 있는 사람들의 살림은 늘어났고 군수와 직강의 전공은 높아져 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여도 동학군의 위세에 쩔쩔매던 그들이 지난 8월 28일 그 약속은 까맣게 잊고 이제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법이고 관례였습니다. 조항정부에서도 역모를 깨하는 사람이 고변하면 그의 재산은 고변하는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단종 보기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성산분의 가족들은 남자들을 모두 추살되고 여자들은 수양대군 측의 공신들에게 노비로 나누어졌으며 토지도 낱낱이 공신들이 나누어 차지하였습니다. 다른 사육신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와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보년 음력 8월 29일 일본군이 예천에 도착한 것은 단순히 유람차 온 것은 아닙니다. 예천의 동학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화지에 집결한 동학군은 앞의 회에서 얘기한 대로 해산을 하였지만 관동포 수접인 소야의 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야집이나 접주 최명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